안녕하세요. 뻘지홍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워낙 인기죠.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된 갤럭시 북3 프로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모델별로 정리를 해보면 갤럭시 북3 프로는 CPU가 i5, i7, 그리고 14인치, 16인치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가장 저렴한 i5의 16기가 프리도스 모델이 160만원 정도 합니다. 프로 360도 있는데 360도로 펴지고 터치와 펜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얘는 16인치만 있고 i5 혹은 i7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나와에서 이리저리 조합하면서 저렴하고 나한테 맞는 제품 찾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인텔 이보 인증이라고 있는데 얘가 그 인증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텔이 디자인부터 해서 절전 모드에서 빠르게 깨어나야 되고 고속 충전도 지원해, 일정 이상의 배터리 타임도 요구해, 와이파이 6E에 썬더볼트 4에 이런 다양하고 높은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인텔 이보 인증 배지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텔 이보 인증 배지가 있으면 데일리로 쓰기 좋은 울트라북이라는 거고, 우선 디자인을 보면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풀 메탈 디자인인데 좀 삼성스럽습니다. 외부 디자인이 몇 년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로고가 좀 중앙으로 가거나 삼성 대신 갤럭시 북 이런 식으로 써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신경을 안 쓴 건 또 아닌 게 베이지와 그라파이트의 삼성 로고 색상이 또 달라요. 이런 거 보면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라파이트도 괜찮고요. 얘는 약간 매트한 느낌, 지문은 좀 잘 묻어요. 베이지도 실제로 보니 약간 로제 같은 느낌이 꽤 듭니다. 그냥 은색 같은 느낌도 들고 오묘하네요. 이거 지문은 잘 안 묻어요. 측면 두께도 얇고 잘 빠졌고요. 흔히 많이들 말하는 무게중심도 잘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 화면을 딱 열면 꽤 정갈해요. 보통 베젤이 플라스틱으로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일체감 있게 되어 있고, 이게 마치 베젤도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보이게 합니다. 14인치 모델은 플라스틱 베젤인데 직접 보고 왔거든요. 의외로 고급스러움 이런 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베젤이 화면보다 약간 앞에 있으니까 보호가 좀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베젤 너비 자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디스플레이도 대폭 개선이 됐는데 다이내믹 아몰레드 2X를 탑재하면서 2880x1800이라는 QHD보다 약간 큰 16:10 비율이 고해상도에 120Hz까지 가벼운 주사율도 적용이 되어서 작업에 따라서 알아서 헤르츠를 조절하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도 더 이득이 있고요. 아니, 이 정도로 해줄 줄은 몰랐는데, 더군다나 화면 품질 자체도 sRGB 100%에 DCI-P3 100%까지 챙겨줬습니다. 색 정확도도 기본 컬러 프로파일 그대로 쓰면요, 최고 델타 값이 2 이하로 전문가용 모니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이 아니라 최대 값이 2 이하인 겁니다. SDR에서 최대 밝기는 435니트로 밝기까지 밝은 편이라서 디스플레이 스펙 자체는 최상급이라 보시면 돼요. HDR에서는 최고 500니트까지도 올라갑니다. 특히 왜 전작은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좋은데 OLED가 뭐예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소자잖아요. 이 소자 중에서 파란색이 수명이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픽셀 배열이 블루 비율이 높으면서 독특한 배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특한 배열인데 해상도가 풀 HD였으니까 이 픽셀 밀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독성이 좋지 않았던 거죠. 이번 갤럭시 북3 프로의 픽셀 배열을 보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독특합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높아서 픽셀이 많기 때문에 가독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디스플레이에 단 하나 아쉬운 건 논글레어 처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호불호의 영역이기도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상, 하, 측면 베젤 두께가 전부 다른데 하나처럼 잘 어울리잖아요. 논글레어 처리를 하면 이런 일체감 구현이 쉽진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반사방지 처리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약간 우글우글 거리죠. 어느 정도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테두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딴 건 문제가 없는데 왼쪽 바로 위에 메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각도가 90도에 가까웠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게 울트라북 계열이면 어느 정도 들고 다니는 걸 상정하는데 최대 밝기도 괜찮고 야외에서도 쓸만하더라고요. 야외 하니까 충전기도 중요하잖아요. 벽돌 충전기가 아니라 이런 가벼운 65W USB PD 충전기, 심지어 접지도 되어 있다?
아님 다른 싸제 USB PD 충전기 써도 호환 잘 되고요. 그리고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이파이 6E를 지원해요. 제가 느린 건 못 참아서 저희 06기가 6E를 지원하거든요. 와이파이로도 유선급속도 잘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인텔 이보 인증 필수 조건이더라고요. 자, 그럼 성능을 알아볼까요? 얘는 인텔 코어 i7 1360P가 탑재되었는데 코어 i5 1340P랑 코어 수는 같고 이 클럭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가성비를 찾는다면 코어 i5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성능까지 좋을 수가 있지? PL2가 64W, PL1이 40W인데 어댑터를 꽂든 안 꽂든 계속해서 55W가량을 유지를 해줘요. 즉 지속된 플로드에도 클럭 출력임이 없습니다. 유지율이 좋다는 거죠. 자, 그래프를 보면 어댑터 유무 모두 확인을 했는데 우선 시네벤치 R20은 단기간에 끝나는 거라서 그런지 최적화 옵션에서는 어댑터 있고 없고가 차이가 좀 있고요. 고성능에서는 데스크톱이 11세대 코어 i7 정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시네벤치 R23에서도 어댑터 유무와 관계없이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플로드를 계속 거니까 조용한 모드는 0.8기가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팬이 아예 안 돌아요. 무서운 모드라 보면 될 것 같고 이 4300점이 코어 i7 10세대 모바일 정도니까 무서운 모드로만 해도 유튜브 문서 작업, 웹서핑 이 정도로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일상적으로는 저소음 또는 최저가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테스트를 하나 더 해봤는데 크로스마크라고 이미지 보정, 영상 편집 속도, 압축 속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비교하는 벤치마크 툴이거든요. 보시면 저소음과 조용함은 별 차이가 없었고요. 제가 인텔 코어 i5 13400을 돌려봤는데 얘는 6피코에 4E코어인데도 불구하고 20% 정도밖에 안 뒤처지더라고요. 데스크톱 GPU랑 이 정도로 비비는 거면 괜찮죠? 그럼 그래픽 성능으로 가볼까요? 이번 갤럭시 북3 프로는 모두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인데 조용함에서는 2W밖에 안 먹고요. 이 스윗스팟이 10W 정도인지 저소음 이후로는 엄청 늘어나진 않네요. GTX 1050과 비슷한 성능입니다. 게임도 한번 해봤거든요. 좌측은 FHD의 16:10, 우측은 갤북 기본 해상도입니다. 롤은 기본 해상도에서도 할만해요. 매우 높은 옵션인데도 평균 80프레임, 하위 1% 프레임도 60프레임 이상을 찍어주니까요. 물론 롤만 해도 팬이 막 돌아가고 온도가 90도를 찍지만 돌아가긴 돌아가요. 오버워치는 낮음에 스케일 100% 옵션으로 해봤는데 30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FHD급으로 해상도를 내리니까 평균 6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물론 쾌적하진 않아요. 애초에 게이밍 노트북이 아닙니다. 로스트 아크는 하 옵션에서 카오스 던전을 돌아봤는데 FHD급으로 내려가면 평균 6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억지로 하라면 못할 정도는 아닌데 추천은 안 합니다. 그럼 소음은 어느 정도냐? 풀로드를 당겼을 때의 소음이거든요. 뭐 집이나 기숙사에서 사용한다면 최적화, 도서관에서는 저소음 혹은 조용함 선택하시면 돼요. 조용함은 팬이 아예 안 돌아가니까요. 이런 휴대용 노트북은 배터리도 중요한데요. 밝기 100%의 배그 로비에서 약 1시간 25분, 밝기 100%의 유튜브 연속 재생은 5시간이 가능했습니다. 지속시간이 배터리 크기 대비 조금 짧은 편이긴 해요. 근데 배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충전이 30분에 26%, 1시간에 45%, 2시간이면 완충이 돼요. 좋아요. 성능도 알아보고 배터리도 맞고 야외에서도 괜찮다고 하고 그럼 실내에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어떠냐? 사실 윈도우 노트북 스피커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언급을 안 해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얘는 좀 다릅니다. 일단 위치, 스피커를 아래쪽에 파놨어요. 아이디어 좋아요. 바닥에 놓을 때 가리지 않고요. 특히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있는데 이거 체감이 꽤 커요. 차이가 좀 나죠. 대신 뭐 뉴스나 이런 거 볼 때는 너무 붕붕거려서 목소리는 좀 깨지는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양 옆으로 스피커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디자인은 취향이니까요. 트랙패드도 전작 대비 39% 증가했다고 하고 타건은 뭐 평범해요. 사실 이 키보드는 기계식을 넣지 않는 이상 노트북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스트로크 조절 정도인데 좀 얕고요. 키보드 백라이트,
꺼짐 1, 2, 3 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닐만 하냐? 16인치는 1.56kg, 14인치는 1.16kg고요. 어댑터 146g에 케이블 40g이면 총 무게가 1.74kg죠. 근데 사실 이 충전기로 핸드폰 충전기 대체할 수 있으니까 실제 무게는 좀 더 줄어들 겁니다. 1.7kg 정도면 뭐 들고 다닐만 하죠. 자, 그럼 분해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런 것들은 고무 패킹 아래에 나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 자, 이렇게 드러내면 뭐야? 아, 얘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구나. 보이세요? 이렇게 양쪽 펜 부분만 구멍이 뚫려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거 스티커 떼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온도가 한 2, 3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부는 어떠냐?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CPU 하나밖에 없는 외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이잖아요. 그런데도 펜이 이렇게 2개 달려있고 중앙이 CPU입니다. 각각의 히트 파이프가 하나씩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TDP가 높아도 괜찮았구나 싶고, SSD 같은 경우에는 PM9A1이 들어갔고요. 이거 유명한 OEM이죠. 속도 빠릅니다. 거기다 여분이 M.2 SSD 슬롯까지 좀 특이하게 비스듬하게 꽂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76Wc 배터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AKG 튜닝 스피커거든요. 보시면 5W 우퍼 2개, 2W 트위터 2개 해가지고 이제 총 쿼드 스피커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약간 댐핑처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밑에 기판 같은 게 있는데 요건 OLED 디스플레이라서 그렇고요. 보시면 요 약간 철판 같은 게 약간 밑에 붙어 있잖아요. 이건 뭐 충격에도 디스플레이가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걸쇠를 만들어 둔 거네요. 그래서 노트북 자체는 괜찮은데 저는 사실 삼성 노트북을 사는 이유가 이 삼성 생태계와 서비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갤럭시 연동. 이번에 갤럭시 북 익스피리언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어떤 게 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데, 삼성 노트, 갤럭시에 있는 메모 앱이잖아요. 태블릿 노트북이랑 한 번에 바로 연동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글을 쓰고 이미지 같은 것도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첨부를 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자, 핸드폰 보세요. 지금은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자,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미지까지 다 불러와집니다. 삼성 계정 클라우드 기반이에요. 삼성 패스는 비밀번호 저장해주는 서비스 같은 거고요. 스마트 싱스, 이건 스마트 가전 같은 걸 연동해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퀵서치, 이건 노트북에만 있는 파일 찾는 기능인데 윈도우 기본 탐색기보다 더 빠르고 기칼나게 찾아줍니다. OCR로 이미지나 문서 내의 글자까지도 찾아줘요. 빅스비, 빅스비는 다들 아시죠? 노트북에서도 빅스비가 돼요. 노트북이면 클릭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삼성 플로, 요거 핸드폰 화면 공유, 알람, 파일 전송 요런 거 가능한데, 갤럭시에서 파일 조종하면 퀵세어가 떠오르잖아요. 퀵세어도 노트북에서 됩니다. 근처 갤럭시 유저나 제 핸드폰에 이렇게 쉽게 파일을 보낼 수가 있죠. 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도 EXIF 유지된 채로 원본 화질로 보내주고요. 반대로 핸드폰에서 노트북으로 퀵쉐어로 파일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됩니다. 특히 세컨드 스크린, 갤럭시 S7 이상 태블릿을 이 포터블 모니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냥 무선 포터블 모니터 하나 옆에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야외에서 문서 작업할 때 여긴 해요. 혹은 디스플레이 모드를 복제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할 수도 있고요. 또 멀티 컨트롤이라고 같은 와이파이 내라면, 자 보세요, 마우스가 핸드폰으로 갑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걸 이렇게 태블릿으로 검색을 해서 이미지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노트북에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바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양방향으로 다 됩니다. 세컨드 스크린 같은 건데 그냥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 태블릿은 기존 안드로이드를 쓰고 여기에 키보드 마우스를 노트북 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노트북이 마스터, 태블릿이 슬레이브이기 때문에 태블릿에서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했다고 하더라도 노트북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드래그 앤 드랩도 그냥 되고, 사실 안드로이드와 윈도우에서 구현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연동성 강화는 환영할 일이죠.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 기능을 쓰려면 기기 간 연결에 들어가서 멀티 컨트롤을 따로 켜줘야 돼요. 거기다 가이드도 없어가지고 잘 모른다면 검색을 해가지고 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나마 뭐 퀵세어, 멀티 컨트롤 이런 삼성 특화 기능을 몰아둔 탭이 이번에 생겨가지고 찾기가 쉬워졌죠. 이 삼성 세팅 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일단 핸드폰, 태블릿 같은 UI가 마음에 들고요. 이런 디스플레이 기능들, 야 진짜 잘 만들어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저는 라이트인데 다크 모드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은색일수록 배터리 소모가 더 적어요. 그리고 제가 놓치지 않는 카메라와 마이크 차단 기능이 있죠. 이게 물리키는 아니어서 직관적이진 않은데,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얘를 켜면 마이크가 안 들어가죠. 얘를 끄면 마이크가 들어가죠. 바로바로 됩니다. 근데 저는 웹캠은 안 쓰고 마이크는 쓰고 싶은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자, 요거 말고 유용한 기능, 핸드폰에도 유용한 기능이 진짜 유용하거든요. 빠른 설정, 요거 설정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삼성 아이콘이 생겨가지고 바로 뭐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어요. 특히 성능 모드 이렇게 바꿀 때 요긴 합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만이 큰 단점은 찾기가 어렵고, 이 라인업이 조금 아쉬운 게 프로에는 외장 그래픽 모델이 없거든요. 울트라로 가면 외장 그래픽이 달려있긴 한데 인텔 고성능 H CPU에 최소 300 스타트죠. 좀 저렴하게 이 프로에다가 RTX 4050 달린 거 하나쯤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거 말고는 진짜 뭐 딱히 꼬집을 만한 단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고평가받는 대기업 노트북이 지금까지 있었나 싶을 정도니까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